오늘 이렇게 그 방학 중에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4박 5일 기간 좀 즐거운 경험, 그리고 또 많은 학습, 좋은 경험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 보이시죠? 이거 오셨을 때,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동국대 수도권 그 거점센터의 특징은, 저희는 그 전무후무한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연수처럼 아무나 그냥 이렇게 불러서 이벤트식으로 하는 그런 연수를 지향하고, 정말 우리가 고민한, 우리 선생님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또 발전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꾸미고 선생님들의 목소리,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것을 전해드려야 같이 호흡하고 우리 창의인성 교육을 또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는 연수도 아마 다른 어떤 사람 창의인성 거점센터 연수 가면 그냥 디자인이다, 어떤 사람은 창의성에 대해서 예술교육이다, 여러 가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그래서 듣고 나면 과연 창의인성 교육이 뭐지? 이렇게 전혀 어떤 나름대로 그 모델이랄지 어떤 프로토타입이랄지 실천 그 현장 속에서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연수를 좀 지향하고, 정말 선생님이 창의인성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한다면 내가 창의인성 교육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프로토타입에 해당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희 나름대로 고민했고,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보고 그 모델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현장 속에서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장으로서 이번 연수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좀 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 인성 역량이 도대체 뭔가, 그쵸? 그거를 좀 저희의 고민한 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 배경 설명을 해야 되니까, 환경 변화와 교육,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요구가 무언가, 다음에 그 창의인성 역량을 좀 고찰해보고 저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의인성 교육과 행복교육은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 센터의 향후 방향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황하긴 한데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변화와 교육을 보면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경영환경, 이 경영환경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겪어야 할 환경이 바로 저 환경이거든요. 경영환경. 그쵸?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러한 조직 속에 있어야 할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좀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변화만 조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지식 배증의 속도, 학생의 변화,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강조,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세계화와 경쟁에서 보면 우리가 그 세계화와 정보화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세계화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교통이 빨라지고, 그쵸? 정보를 금방금방 하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람 얘기는 뭐냐면 모든 생산 요소가 평준화되는 그러한 시기가 세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기술과 자본과 자원이 평준화되는 것이 세계화다. 그래서 이게 왜 세계화냐? 예전에는 세계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가 밀이 많이 난다, 어느 나라가 석유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게 경쟁 우위였거든요. 우리가 국제경제학을 할 때도 비교 우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항상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세계화 시대에서는 그런 것이 모든 나라의 생산 요소가 평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밀이 없어도 그거 사면 되는 거고, 우리가 재능이 없어도 사면 되고, 그쵸? 기술이 사면 되고, 이렇게 모든 요소가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N-1이라는 것은 개별 소비자 한 명에게 초점을 두고 고유한 가치를 제공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또 R&G라는 것은 리소스가 글로벌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거는 그 자원을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 개별 소비자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해주려면 내가 공급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글로벌하게 액세스 될 수 있어야 그 개별 소비자에게 그러한 그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요즘 기업이. 그쵸? 이러한 것을 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그 힘든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 경쟁 기반도 변화해가지고 옛날에는 많이만 만들어냈으면 됐어요. 그쵸? 수행. 그래서 이 자동차 같은 것도 까만색으로 T모델로 만들기만 하면 됐다는 거죠. 양만 많이 만들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양만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신뢰로운 제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퀄리티 컨트롤이니 뭐 질 관리가 많이 도입이 돼서 그래서 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몇 년 전에 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봤는데 TV를 봐도 뭐 삼성, 현대, 소니 현대는 아니고 삼성이나 LG, 소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이름 없는 인도네시아 TV만 하더라도 되게 성능이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10년 정도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제품이 신뢰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로운 제품도 만들지 못한다면 기업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가지고 경쟁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편리성이 뭐냐면 소비자한테 그 제품을 어떻게 편리하게 전달해 주느냐가 경쟁의 이 원천이 됐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델 컴퓨터죠.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컴팩이니 뭐 HP니 다 있지만 그 개별 소비자가 원하는 그 컴퓨터를 갖다가 직접 막거래로 1대1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비자한테 그 접근 가능성을 충분히 높임으로 인해서 컴퓨터 업계의 강자가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편리성도 어느 기업이나 다 해요, 이제는. 어느 기업이나. 그러니까 제품도 잘 만들어야 되고 퀄리티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소비자한테 제품을 이렇게 주는 것도 어느 기업이나 다 잘한다는 거죠. 델 컴퓨터도 거의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 편리성 이런 것 자체를 얼마나 비용을 다운시켜서 전달해 줄 수 있느냐가 경쟁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 편리성이나 신뢰성까지만 해도 어떤 스탠다드에 맞춰지면은 내가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코스트 경쟁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내가 그 코스트를 줄여서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경쟁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건 무한 경쟁이 됐다는 거죠. 무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잘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어 비즈니스라는 거는 지금 기존 고객의 지금의 우리 조직 구조로서 이게 이 고객들을 서빙하고 있는 기업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자신의 이익, 프로핏이 계속 줄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 붙어지니까 자신의 이익은 여기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그 이익을 냈다 하더라도 계속 줄어들겠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500가구가 있는 거기에 치킨집을 하나 냈다. 내가 멕시카나로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500명의 이 고객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이익이 많겠죠. 그런데 거기 멕시카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BBQ도 오고, 내내치킨도 오고, 또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 500명 가구에 몇십 개의 치킨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그 기존 조직 구조 가지고 기존 고객을 계속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예전에 그 노래만 하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 번지 없는 주막이니 아니면은 돌아와요 부산항해 같은 것도 한 1년
뭐 이상씩 다 갔었잖아요. 요즘엔 노래 같은 것도 일주일만 지나면 내가 인기가요였던 게 없어지고, 저도 이 크레용 팝의 빠빠빠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통가요가 된 느낌이에요, 벌써. 그쵸? 이렇게 빨라지는, 이것이 옛날에는 여기에 있는 것이 한 1년 또는 뭐 어떤 때는 10년 그러다가 계속 짧아져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몇 주도 못 가는, 그쵸? 그렇게 혁신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쪽 조직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새로운 고객은 우리가 조직 구조가 이 고객을 대응하지 못하는 거고, 기존 고객을 새로운 조직 구조로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 있는 기업은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바이스 베스로. 새로운 고객의 새로운 조직 구조로 대응을 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 여기서 일로 간다는 거. 이게 혁신이죠. 기존의 조직 구조를 새롭게 지속적으로 바꿔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내 조직 구조를 탈바꿈하는 것을 그것도 빨리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러한 경영 환경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면 맞이해야 할 경영 환경의 현실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 학생들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요구하는 게 뭘까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혁신성을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간판, 수능 시험 너 잘 봐가지고 넌 서울대 갔고 너는 연대 갔고 너는 뭐 어디 갔고, 간판만 매칭되고 네가 많이 지식 구조가 있으면 간판만 해서 매칭이 했다라면 이제 인사관리는 너는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 네가 정말 뭘 할 수 있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역량의 매칭으로 가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시대가 아마 도래하지 않을까. 이제는 가치의 매칭으로, 그렇죠? 너가 정말 뭘 생각하고 있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기업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그러한 구조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 배증의 속도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짧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자에 의하면 1999년에서 2003년까지의 어떤 과학적 지식이 그 이전에서의 모든 과학적 지식보다도 더 훨씬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에 있어서 과연 지식만을 가르친다는 것이 옳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변화하고 있죠. 학생도 지금 제너레이션 Y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고 있고,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인데 저 같은 교수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이민자라고 이러한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 그렇죠? 이 미국에서의 얘기긴 하지만 이 학생들은 이 81년 이후에 출생한 학생들은 상당히 이 기술적으로도 우월하고, 또 자기 표현이 강하고 스페셜하길 원하고, 또 그러면서도 잘 보호받았고 용감하면서도 또 팀 작업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이 프라이스라는 교수가 한 건데, 이러한 전략들을 좀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또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있으니까 또 수업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강조,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어떤 글로벌 환경 문제랄지 이런 것도 한 국가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너무 도처에 널려져 있는 거죠. 요즘 뭐 테러의 문제, 핵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이 하나의 나라가 혼자서 잘났다고 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도처에 깔려 있고, 이런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책임과 절제와 협력이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이제 교육에 대한 요구에는 어떤 것을 줄 것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돌아가는 우리 교육에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딜레마가 엄청나게 많다. 그냥 어떠한 프로시저를 거쳐서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무엇을 놓치게 되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끊임없는 혁신을 해야 되고,
엄청난 깊은 상호 의존 속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지속 가능성과 같이 절제를 요구하는 그런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창의 인성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모든 나라가 결국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 거점 센터 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이게 계속 이것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 인성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요구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을 좀 종합해보면 의미 있는 학습을 해야 된다. 다음에 그것도 깊은 지식 플러스 융합 지식, 깊이와 넓이가 같이 가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맥락이 있는 구체적인 문제, 그냥 맥락성 없는 그 편파적인 지식이 아닌 맥락이 있는 구체적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어떻게 학생들이 풀 수 있게끔 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역량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 협동과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쓴 것은 아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나라도 피사의 상위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기화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대부분 그 스탠포드의 해머드라는 교수가 이거는 쓴 건데, 우리나라의 예는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얘기는 대부분 핀란드와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일본, 다음에 호주의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융합교육과정, 교실에서의 액션 리서치,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좀 조금 하고 그 학습은 크게 해라. 이런 그 전략들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런 풍부한 태스크를 주고, 다음에 그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해결, 다음에 테스트도 포트폴리오 형식, 팀 프로젝트, 이런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예산 지원과 수준 높은 교사 교육에 엄청 몰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은 강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창의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럼 창의 인성 역량이 뭔지를 조금 더 저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창의성은 우리가 여러분들 눈에 따갑게 들으셨잖아요. 새롭고 적절한 산물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쵸? 그래서 새롭다, 적절하다. 여기에 이제 유용성까지 같이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절하고 유용한 산물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다. 또 대부분 4P라고 해서 Person, Process, Product, Press는 여기서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영린 교수팀에서는 그 창의성의 구성 요소를 인지적 요소, 성향적 요소, 동기적 요소로 이렇게 나누어서 창의성의 요소를 이러한 8가지로 좀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정의에서 딴 것을 잘 보면 새롭고 적절하다는 것은 유용하다는 거고, 그러한 능력을 다 합쳐서 하나의 역량화한 그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문제 발견, 문제 해결, 실천력으로 우리가 개념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가 있지만 그 구성 요소를 역량의 개념, 어떤 행동화의 개념으로 우리가 마감을 해본다면 어떻게 남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가, 그걸 문제 발견. 그리고 어떻게 적절하고 유용한 해결책을 내느냐, 문제 해결.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실천. 그래서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 실천력으로서 우리가 창의 역량을 좀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개념에서 나온 도출된 그러한 역량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능력이나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심리적 특성들의 총합체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것이 도덕적 인성, 바람직함 뿐만이 아니고 이 수행적 인성, 그래서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좀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러한 것까지 인성에 좀 포함이 되는. 그래서 인성교육이라고 할 때 단지 우리 도덕교과에서만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과에서 어떤 그 교과가 갖고 있는 어떤 수월성을 최대한 배우려고 하려는 노력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성교육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문용민 교수님 팀에서는 이 인성을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눴는데 그것을 인간관계 덕목과 인성 판단력으로 이렇게 개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길러주느냐 하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성도 하나의 역량화시켜서 우리가 좀 구조화를 해보면 인간관계 덕목과 아까 나왔었던 인성 판단력을 합해서 역량화된 개념으로 보면 결국은 자기 가치와 내 스스로의 나에 대한 가치, 관계 가치, 나와 너의 가치,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나, 너, 우리의 가치의 내면함이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관계적인 역량, 그쵸? 그리고 바람직함, 그리고 실천 역량, 이런 중심. 그다음에 창의성은 뭔가 새로움, 그러면서 과제 중심의 어떤 그런 역량으로 약간은 특징을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과 인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지금 인성을 합해서 우리가 개발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쵸? 그냥 요소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개발을 하지? 라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좀 합해 본다면 이것은 발견과 실천 역량으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가치, 관계 가치, 사회 가치, 아까 창의성에서는 과제에 대한 일의 가치가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창의성과 인성을 서로 따로따로 창의성은 창의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창의 인성? 인성은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까 환경을 우리가 잘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결국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추지 않으면 그런 딜레마나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창의성만을 가르쳤을 때는 만약에 이 학생이 창의성은 굉장히 높은데 인성이 없을 경우 뭐 핵폭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창의성 없이 인성만을 이렇게 또 한다면 굉장히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굉장히 보수화될 수 있는, 오히려 전통 가치만을 계속 해서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창의성과 인성이 서로 잘 결합이 돼서 이 고루 갖춘 역량이 되지 않으면 지금 환경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딜레마 상황이나 불확실성이나 불안, 혼란, 복잡성을 극복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린 뭐가 필요하다? 창의성과 인성의 결합된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창의, 인성, 결합된 교집합으로서의 역량을 좀 개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화된 역량은 결국 창의성과 인성에서 저러한 역량군을 합해서 결국 큰 카테고리로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가치의 발견과 가치의 실천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 가치라는 문제는 인성에만 있고 창의성에는 없는데 왜 가치가 들어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의성을 잘 보면 저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이라는 것도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 그 적절성, 그것은 그 영역과 필드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결했다는 그 가치가 그 영역 속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치에 대한 발견과 해결 역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과 인성을 합한 창의 인성 역량이 뭐다? 그것은 바로 가치의 발견과 가치의 실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또는 좀 소외됐던 그러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창의인성 역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사회를 가르치고 나는 수학을 가르치는데 창의인성 역량을 어떻게 가르치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에도 있듯이 수학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가치를 학생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창의인성 역량에 들어간다, 포함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길러주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창의인성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개념화 수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천적인 수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얼마든지 현장 속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가치 발견과 가치 실천 역량을 조금 저희가 이 가치 발견과 실천이라고만 얘기하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치 발견 역량에서는 자기 이해, 공감, 책임, 문제 발견, 가치 실천 역량에서는 자기 조절, 의사소통, 협동, 문제 해결 역량으로.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뒷부분에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자기 이해와 자기 조절은 나에 대한 것. 다음에 공감과 의사소통은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책임과 협동은 우리에 관한 것. 다음에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은 과제 영역에 관한 것. 그래서 학생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군으로서 이것이 조합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치 발견과 실천이 또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 발견 역량도 가치 실천 역량이 없을 때는 이 가치 발견 역량만으로서는 힘을,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고 가치 발견 역량이 없는 가치 실천 역량은 목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공감이 없는 의사소통은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책임이 없는 협동이라는 것은 갈 곳을 잃을 것이에요. 또 문제 발견이 없는 해결은 그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해가 없는 자기 조절은 굉장한 신경증 증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발견 역량, 저희가 학예 연수 때 죄송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가치 실천 역량만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이 발견 역량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가치 발견 역량이 없으면 이 가치 실천 역량도 이 빛을 발할 수가 없고 이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사태에 이렇게 나와 너, 우리, 과제 영역에 모든 부분에 걸쳐서 획득되어야 할 중요한 역량군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 때 여러분들께서 각 8가지 역량에 대해서 하나하나 첫 시간은 개념화. 그래서 교수님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둘째 날에는 여러분과 같은 선생님들께서 같은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이론과 실천의 종합의 그런 연수를 경험하게 되실 거로 기대합니다. 자, 그럼 자기 이해와 자기 조절을 한번 보죠. 그래서 이 자기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진정성이라고 authenticity라는 건데 영어에는 또 sincerity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근데 이 sincerity라는 말은 이 둘 다 정직성이라는 말이 같은데 이 sincerity라는 말은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정직하다는 거고 authenticity는 오히려 내가 나와의 관계, 내가 진정한 나와의 관계가 어떠느냐. 거기서의 정직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발이 되는 것은 sincerity보다는 authenticity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해와 자기 조절에 있어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장 두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예요. 이 언어가 자기 이해에 주는 영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언어를 자기한테도 주고 또 부모님한테도 받았는가 이것이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자기 이해에 있어서 이 조건 없는 받아들임. 이 조건이 조건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항상 스탠다드를 제시하잖아요. 그 스탠다드에 왔을 때만 그 아이한테 칭찬을 주고 그것이 없을 때는 항상 무시하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스탠다드에 맞췄을 때만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의 진솔한 감정은 항상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자기 이해가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과 그리고 조금은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어떤 케어 이런 것들이 자기 이해의 출발점이다. 이런 역량이 기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방법론들 같은 것들이 조금은 잘 구현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연수 때도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감 및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건 역시 이 말하기보다는 이 리스닝 스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가 있어가지고 이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이 다운로딩, 그냥 누가 말해도 그냥 흘려듣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디베이트 하는 단계. 팩트를 가지고서 서로 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게 서로 자기가 정말 다이얼로그의 단계죠. 서로 공감이 돼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오히려 그것이 너무 진해져서 너와 나를 아예 합일이 될 수 있는 단계에 그러한 리스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이 듣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말로 수준이 다르고 우리가 다운로딩의 그 수준에서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의사소통이 되겠죠. 자, 책임과 협동에서도 이 책임의 근원에 대해서 이 틱약탄이라는 이런 스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이렇게 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흰 종이가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 종이를 하나를 딱 들고서 딱 봤더니 이 하얀 페이퍼 한 장이 이 모든 자연의 우주, 구름이 흘러가고 비가 흘러가고 다 그런 걸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그런 명상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이라는 것은 뭘로 만들어지죠? 나무로 만들어지잖아요. 펄프로 만들어지잖아요. 이 펄프가 만들어지기, 그 나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오기 위해서는 구름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잘 쬐기 위해서는 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 종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거를 나무를 베는 나무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나무꾼은 식량을 먹으니까 또 쌀이 있어야 되고, 그 쌀도 또 태양과 물과 빛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 중에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 페이퍼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페이퍼는 결국 뭘로 돼 있다? non-paper elements로 돼 있다는 거죠. 페이퍼라고 하지만 이 페이퍼 아닌 걸로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도 내 얼굴이나 뭐 이런 것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내가 아닌 요소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임의 근원을 볼 때 결국은 나와 다른 것은 나와 따로 떨어져 있는 그 대상이 서로 다르지 않다. 다 연계돼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책임성을 가져야 할. 저쪽에서 어떤 테러가 있다. 지금 기차 파워플랜트. 이것이 우리랑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우리의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동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데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장도 그것이 잘 기능한다는 것은 우리 심장과 신장과 이런 것을 잘 통해서 그것이 잘 협동해서 이루어질 때 위장이 튼튼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것이 자기 멋대로만 이렇게 자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암이라고 그러죠. 자기 멋대로 세포가 자라니까. 이 책임의 근원은 그래서 나라는 것이 딴 것에 의해서 기원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와 남이 다르지 않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했을 때 책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또 낭비가 아닌 시너지로 만드는 토대가 바로 이 책임이다. 또한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 세계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한 국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 발견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 문제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발견에 대해서는 우리 칙센미아이라고 우리 창의성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그분이 한번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미술 학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냥 한 방에다가 아무런 도구들만 놓고 그냥 그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딱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A 부류는 그 도구를 갖다 그리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놨다 저렇게 놨다 한 다음에 엄청난 많은 생각을 한 다음에 단기간에 그리는 부류. 그리고 B 그룹은 그냥 도구가 있는 대로 그냥 먼저 그리기 시작하는 부류. 이렇게 딱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A 그룹, 많은 생각을 하고 단기간에 그렸던 그룹의 그 미술 학도들이 훨씬 더 큰 성취를 하고 엄청난 창의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B 그룹, 그냥 당장 그리기부터 했었던 그 그룹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창의성을 보였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먼저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보다 오히려 문제 발견을 하기 위해서 장시간 이렇게 노력했던 그 그룹이 훨씬 더 창의적인 그러한 사고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발견이 더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남이 보는 그 시각이 아닌 새롭고 독특한 시각으로 그것을 다시 재프레이밍하는 그러한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도 해결이지만 문제 발견 역량이 있어야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발견 역량도 이번 우리 역량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것이 나와 너와 그리고 우리 과제 측면에서 모두 이러한 8가지 역량으로 종합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4박 5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한번 마음껏 고민해 보시고 또 이것도 저희도 계속 발전해가는 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 말씀을 주시면 또 저희도 계속 발전을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요번 정부가 이 행복교육에 대해서 그쵸? 엄청나게 많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우리 창의인성교육과 행복교육이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행복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행복이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 과제를 하면서 학업 시간에. 그랬더니 다들 뭐 사랑이요, 뭐 돈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는 제일 처음 생각한 게 건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건강 얘기하니까 정말 이렇게 막 갸우뚱, 야, 젊음이 좋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우리들의 얘기고 우리 긍정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보면 행복을 2가지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그 삶의 가치 있는 목적을 갖는 것. 2번째는 자신의 대표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2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목적, 자신의 대표 강점을 잘 알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쾌락적인 삶은 성공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굿 라이프는 그 대표 강점을 활용해서 만족을 여기에 pleasure나 이 gratification은 만족이라는 뜻으로 다 똑같은 뜻이긴 하지만 이 pleasure라는 것은 그냥 아주 표피적인 그런 쾌락. 그다음에 이 gratification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등산했을 때, 그쵸? 뭔가 우리의 노력을 투입해서 얻는 만족.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앞에 거와 뒤에 것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만족하는 삶을 얻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meaningful life라는 것은 자신보다 그 큰 어떤 것을 위해 오히려 대표 강점과 가치를 활용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good life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였지만 meaningful life는 그것보다 더 큰 full life는 이런 meaningful life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full life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행복교육의 큰 목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즘에 psychological capital이라고 해서 이 긍정 역량이라는 것을 많이 University of Nebraska에서 이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제시한 역량이 바로 긍정 역량으로 자신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것이고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willpower와 waypower라고 해가지고 내가 의지가 있느냐 다음에 의지를 계속 추구했는데 그것이 뭐 어떤 걸림돌이 있을 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을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낙관주의, 회복력은 오뚜기 같은 그쵸? 이런 것을 가졌을 때 긍정 역량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업에서도 예전에는 피지컬 캐피털만 있으면은 자기가 비교 우위에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지식이 중요해지면서 네가 가진 것이 아니라 네가 뭘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소셜 캐피털이었어요. 네가 얼마만큼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했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는 사이콜로지컬 캐피털 시대가 돼서 너가 정말 어떤 인간이냐. 이 인간이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회사를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횡령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저런 긍정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사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가치 중심의 그 임용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복교육을 조금 개념화한다면 역시 창의성과 인성과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창의성과 인성과 긍정 역량이 함께 어우러진 그 교집합이 바로 행복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과 인성은 가치의 발견과 가치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긍정 역량을 통해서 이 가치 실현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창의 인성 역량만을 가지면 굉장히 횡단면적이거든요. 하나의 그것으로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그런 창의 인성 역량을 끝까지 내가 그 full 라이프 상에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그 역량을 갖추려면 바로 긍정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과 인성, 꿈과 끼와 더불어 깡까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있어야 행복교육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창의성과 인성의 어떤 교집합은 우리가 도덕적 창의성이라 볼 수 있고 창의성과 긍정은 개방적 혁신성, 인성과 긍정은 진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교육을 좀 간단한 말로 한다면 그 딜레마를 해결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에 기반하고 있다. 행복하려면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미 아까 인성과 긍정의 그런 교집합인 자신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학습을 통해서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만이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딜레마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그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창의성, 완벽주의나 나르시시즘으로 빠지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 창의와 인성에 기반해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리고 또 그것을 이 개방적 혁신성을 통해서 또 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이 같이 갖춰질 때야만이 행복은 가능하다. 행복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역량이 갖춰질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멀고 먼 길을 우리가 돌아서 왔지만 이 행복교육을 강조하는 지금 정부에서 이러한 개념을 목적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역시 기반은 뭐다? 창의 인성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가 조금 더 발전되고 더더욱 더 확산돼 갈 수 있다면 저희는 이러한 행복교육에 대한 역량분까지 좀 더 개발하고 선생님들께 좀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향후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 분석을 통해서 이런 창의 인성 역량을 좀 개념화하는 그런 단계로 그리고 이것을 좀 표준화하고 구체화해서 이 역량에 기반한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교수법 이런 것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개발하고 이러한 연수 컨설팅 워크숍을 통해서 뭔가 확산을 하고 그래서 또 이런 성과 관리도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 그 창의 인성 역량, 이 교집합의 역량, 창의성만 인성만이 아닌 이 교집합의 역량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역시 우리나라 최우선의 우선순위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적극적인 파이오니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실천과 또 많은 피드백이 저희 센터에도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이번 한 해도 창의 인성 교육에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